지금 이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비율 사태가 나왔는데 부실 비율이 10%대라 사실상 새마을금고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방이 아닙니다. 인천, 서울, 부산, 전북 이미 파산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같으면 이제는 금융당국이 공고하는 게 새마을금고 8%인데 이미 넘었습니다. 넘었고 여기 고종이와 여신 비율이 낮은 데는 강원도 별로 여신이 없는데 대출이 없는데 뭐 제주, 충북, 경북 등이고 지금 연체 금액 경기도가 3조 3천억, 서울이 2조 7천억, 대구가 1조 2천억. 이게 되게 충격적인데 자세히 안 다루고 있어요. 정부 세금으로 다 메꾼대요. 그래서 한 대략 7조, 8조, 한 8조 정도 되는데 벌써 이제 이거 뭐 자본금도 없고 이게 사실상 이거 행안부 이거 파산인데 지금 NH농협은행도 다주택자 주택시장 끝났죠 사실상. 다주택자가 투기꾼이었으니까. 대출 중단. DSR 3단계를 조기에 시행하겠대요. 조기에. 가상금리가 1.5에서 2인데 금리가 내려도 이거는 뭐 재앙인 것 같아. 3단계 1.5거든요. 0.25, 0.75, 1.5%거든요. 내년 7월 1일인데 9월 달쯤에 거의 파멸의 길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예 건설사가 그때쯤 되면은 그냥 연쇄 그냥 파산할 것 같아요. 파멸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제목들이 되게 무서워요. 세계 1위 찍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세계 1위.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이 세계 1위. 지금이 어떤 시기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나? 오로라라는 회사 아세요? 오로라? 이걸 되게 시대 패러다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보면 오로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로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비유하면 되겠네. 오로라라고 아는 사람. 이게 우리가 옛날에 어머님들이 알바로 인형들 봉제회사, 봉제회사. 오로라라고 봉제회사인데 옛날에 집집마다 집에서 눈깔도 붙이고 입술도 붙이고 완구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집에서 살림 미청을 한가득 했습니다. 그걸 완구 봉제 수출 세계 1위가 한국이었어요. 70년대, 80년대. 인형 눈깔이 붙이고. 그때 봉제회사가 800개였습니다. 800개. 전 세계 우리가 1위였습니다. 봉제회사가. 지금 봉제회사가 몇 개 있을까요, 우리가? 세계 1위 봉제 수출 국가에 봉제회사가 800개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개 남았을까요? 오로라라는 회사 하나 남았습니다. 업황이 지금 40년째 그 회사가. 그 오로라라는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지금 수출이 수천억 대 수출을 하는데 이 회사 이름이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콘텐츠, 이 회사 이름이 콘텐츠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일단은 인건비가 안 되니까 회사를 인도네시아로 다 옮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그리고 디자인만 한국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디자인에서 한국에서 한다는 얘기가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과거에 우리 봉제나 완구는 주문 제작 방식이었어요. 지금 베트남, 중국처럼 OEM. 근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캐릭터를. 그러니까 완구 캐릭터를 본인들이 만든 거야. 디자인해갖고. 그래서 1년에 6,000개 캐릭터를 만들면 자기들이 6,000개 캐릭터를 만들면 그 중에 3개나 2개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라 회사의 60%가 디자이너야. 아니요. 인원이 있어요. 다 누구냐? 디자이너. 생산만 인도네시아, 중국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본인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회사 매출이 2,500억인가 그래요. 1년에.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는 유일하게 그래서 그 나라가 갖고 처음에 이제 그 얘네들 이제 OEM 하는 그 영업사원들이 와갖고 단가 깎고 이러는데 얘네가 바뀐 거예요. 본인들이 캐릭터 만들어 전 세계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1년에 디자이너들 6,000개를 만들어. 6,000개. 캐릭터를 6,000개 만들어서 일단 등록을 해놔. 그 중에 6,000개 중에 가장 잘 팔릴 만한 거 딱 2개에서 3개만 생산하는 거예요. 1년에. 2개, 3개. 차례차례. 예전 거 성공한 거 계속하고. 40년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디자인을 특허만 등록을 하는 거야. 1년에. 디자이너들이 6,000개 만들면, 이번에 대박 날만 한 것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OEM 발주를 하는 거예요. 지적 재산권만. 그런 변화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못 알아듣는 거죠. 대통령마저도 옛날 하는데 일단은 내년부터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면 중국이 뭐 관세 전쟁이 들어갔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으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수입을 하는 나라예요. 6배. 실질적으로 6배 수입을 해. 중국에 대해서. 그럼 미국이 관세를 붙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실상 중국하고 무역 중단을 하기 시작하면 중국의
지금 5%대인데 2%대까지 주저앉습니다. 3%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연내 3%가 디스카운트 돼요. 지금 우리가 눈깔 붙일 때 영원히 눈깔 붙일 줄 알았지만 생활도 올라가고 사업도 규모가 확장되면서 생존을 위해서 한 회사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그런 시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반도체 우리가 수출하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수출 국가가 되고 모든 반도체의 메카가 되는 나라를 맞춰보세요. 앞으로 반도체가 지금 모든 반도체 공장들이 몰려가는 회사 맞춰보세요. 어느 나라일까? 지금 우리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반도체 강국이 어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 놀랄 겁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그 나라로 달려가갖고 지금 뭐 반도체 뭐 전시하고 난리예요. 미국, 일본? 아니야? 맞춰봐봐. 놀랄 걸 내 얘기 들으면? 인도네시아하고 인도입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을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는 데는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인도예요.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도 그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왜 거기로 갈까요? 때부터 관세하게 되면 반도체 수출을 못하니까. 반도체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인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에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대만이고 전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한국에는 없는 거예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지금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된다는,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인도에서 유통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 인도네시아가 엄청나게 지리적으로 유리한 데죠. 왜? 바로 태평양 미국 수출하면 되니까 유럽 수출하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해안에 항구가 없는 나라는 98%, 99% 대부분 가난합니다. 가난한 나라가 되고 싶으면은 항구가 없으면 돼요. 해양에 항구가 없는 나라는 다 가난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디가 가난하지? 내륙 국가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러시아가 잘 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항구가 없어요. 일부 빨고는. 몽골 가난합니다. 내륙 국가들은 아프리카하고 뭐가 안에 내륙 국가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구가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항구가 있죠. 인도 항구 있죠. 싱가포르 항구 도시죠.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 다 항구 끼고 있어요. 네덜란드 항구 도시죠. 영국 항구 도시고 다. 중국 항구 도시죠. 항구를 끼고 있다고요. 헝가리는 내륙 국가죠. 근데 거기도 항구가 있죠.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 같은 헝가리에 있는 강을 따라서 그 무역항을 하잖아요. 도나우강. 이걸로 무역로 하잖아요. 도나우강. 태평원에서. 다뉴브강. 부다페스트는 다뉴브강. 이걸로 무역했던 나라예요. 해안으로 해갖고. 여기 도나우강이 흐르는 거예요. 도나우강. 이 도나우강이 어디 내륙 국가를 갖다가 여기 이쪽으로 연결을 하냐. 이탈리아 이쪽으로 연결하냐.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게. 도나우강.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다 도나우강, 다뉴브강. 독일은 라인강. 라인강으로 해서 무역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불가사의한 국가 맞아요. 인정. 인정. 근데 저기는 도나우강으로 해갖고 옛날에 그거였잖아요. 무역항이었잖아요. 로마 시대부터. 강하고 바다가 껴갖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대의 발전할 수밖에 없던 게 운하하고 강을 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국 내륙까지. 강으로.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국제 정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반도체가 세계의 뭐 선진국의 어느 정도 되면 반도체를 합니다. 대만이고 뭐고 안에. 근데 그 생산 기지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인도네시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몰려가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디비아와 인도 통신사 인도사짓 수라카르타에 대규모 AI 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엔디비아가 인도네시아 진출한 것은 생성형 AI 수요가. 안 믿겨지는 거죠. 후진 국가가 어떻게 반도체를 하냐. 삼성만 하는데. 지금 공장 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반도체 공장. 그럼요, 중국도 지금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 있어요. 자기들 관세 무역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반도체 수출이 97조인데 아마 10배에서 100배 정도로 반도체 허브로 도약하기엔 글로벌 경쟁에 합류. 인도네시아.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2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습니다. 회사 어디야? 엔디비아. 그리고 인도. AMD, TSMC. 전부 어렵다 하청기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은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을 중국 밖으로, 중국에 있던 거 다 뭐야? 인도네시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중국도 미국에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대수단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중국에 있는 거 공장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베트남하고 그 다음에 인도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도. 근데 지금 수혜는 인도네시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급변하는 거. 반도체 강국이 어디야? 앞으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믿기지가 않는 거지. 근데 미국에 있는 업체 전부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가 만약에 통일 경제권이 됐어. 오로라 주가 5만 원 이상 가요. 지금 5,800원인데. 오로라 같은 회사. 왜? 북한의 눈깔. 북한 애들 집집마다 뭐해? 인건비 싸니까. 중국 애들, 베트남 애들이 했던 거 눈깔 붙이는 거 봉제 공장. 집에서 저임금이 떼돈 벌어주는 거예요. 물량만 받아갖고 와갖고 동네 아줌마 1,000명한테 나눠주는 거야. 오로라가 아니래도 북한의 봉제 공장이 아마 한 100개에서 200개는 금방 생겨. 봉제 회사 금방 생길 거예요. 뭐해? 인형 만들기. 아줌마들 여기다가 이거 붙여놓고 해주면은 100원씩. 봉제 공장은 인건비. 저런 디자인 말고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인건비 장사니까. 아니, 우린 친중이고 지랄이고,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일본 새끼들도 그렇고. 그런 게 어딨어. 돈만 주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지.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중국 피 빨아먹고 살았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 그럼 얘네들 망해갖고,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그러시면, 한국에 와서 카지노도 하시고, 쇼핑도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문제가 이게 관세가 높아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재앙이라는 겁니다. 수출국가에서. 중국도 재앙이에요. 우리가 제일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수출의 70%를 담당하니까. 내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내수가 붕괴되니까 내환위기라고. 밖으로 이제 수출도 지금 앞으로. 그게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이 급변하는 거. 오로라 사태라고 얘기할게요, 오로라. 800개 공제 공장 중에서 한 개만 살아나, 오로라. 지금 이 변화에서 대부분 지금 금융권이 무관해 생각보다 많이들 파고, 많고, 격변을 많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DSR이 무관해. 모든 체제가 바뀌고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마치 8, 90년대 우리 풍요의 시대에 산 것 같았지만은 봉제 공장들은 다 망한 거예요. 전국에. 전 세계 봉제 공장 수출 1위 국가 망한 겁니다.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냐. 오로라는 자체 브랜드화 하면서 적응하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말레이시아니 뭐니 대기업에 전부 빠져나가서 공장을 설립하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 생산 기지가 중국인들한테 있지 않고 말레이시아로 다 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중국에 있는 기업인들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다 처분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관세 폭풍을 안 견디고. 베트남도 이게 중국에 있는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베트남도 지금 관세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관세 안 들어가는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부터 저기나 힘들어한 거예요. 자기들 생존이 걸린 일은 아니거든. 지금 뭔가를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는 거죠. 오로라처럼. 오로라 처음에 그거 봉제 공장 자체 브랜드 할 때 그거 수출 담당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거래 다 끊고 협박하고 미국인이 유럽인이 그거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새끼들 하청받던 새끼들이 자체 브랜드 생산한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대변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는 동북아의 시대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아 거짓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남중국해의 시대라고. 남중국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누구든 전부 다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무역력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전부 남중국해로 전부 모이고 있어요. 6.25 컬리 아마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6.25하고 그 컬리 사태 터지면. 한 6개월, 1년 우리나라 지금 내환위기 내가 시작한다고 올해 하반기부터 했는데 보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소비가 없어. 돈도 없고 소비도 없고 그 어린데 고물가에 소비할 돈이 없어요. 다 오르고 돈은 그대로 월급은 그대로니까 거기에 이자에다가 뭐가 있어? 빚쟁이들이 무슨 소비가 있어? 그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내수 몇 년간은. 이게 내환위기 최악일 거라고. 내가 파장이 있을까 얘기를 못 하겠어. 조심해 살아야 돼. 지금 앞으로 내년 초까지는 플랫폼 사태, 오프라인 사태는 내가 볼 땐 3월 이후부터 한국의 오프라인 사태, 대규모 부돈이 하는 거는 지금 이상한 소리들 하고 그러는데 중국이 아니야. 내년부터 관세 전쟁이고 인도네시아로 다 몰려갔어.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다 몰렸어. 인도네시아로. 대세는 어디야? 인도네시아인데 정말 저기는 인도네시아예요.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 거의 유튜브면 다 개소리만 있고. 세계의 공장은 어디? 인도네시아. 우리 변화에 잘 살아남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2013년 뉴스 기사 제목인데 건설 시장 붕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그래서 11년 만에 최저치 기록이라는데 지금 2024년에 똑같은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3년 3월 18일 뉴스 기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40%씩 감소한다고 도로 개설 공사니 지금 충격적인 조사 완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건데 11월 13일 2023년 11월 14일인데 지금 주택 건설 시장 완전히 붕괴했다. 이게 이제는 어디 얘기냐 그러면 독일 경제 얘기입니다. 지금 독일 경제가 지금 붕괴 중인데 EU 경제 핵심인 독일 경제가 주택 시장, 제조업 시장이 작년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독일은 지금까지 제조업하고 건설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동독 통일하고 동유럽 시장 개척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붕괴되냐? 유럽 경제나 그리고 지금 아까 왜 2013년 말씀을 드리냐? 좀 궁금하실 텐데 내용은 그 해외 뉴스나 국내 뉴스나 똑같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2015년, 2022년 공급량은 16% 늘었고 주택 가격은 66% 뛰었다. 한국의 지금 주택 시장이 위험한 게 DSR이 38%의 평균이 수도권이 55% 정도, 45%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70% 가까이 됩니다. 65% 실질적으로 소비 자체가 사라졌죠. 소비 자체가 사라졌는데 이럴 경우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설업이 양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개인들이 왔냐? 이제 신용 대출이 급증하기, 담보 대출이 끝나고 담보 대출 시장은 끝났어요. 그래갖고 하고 뭐 주택 돈이 없으니까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빌릴 데는 없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지금 신용 대출이 이번 달부터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DSR 2차 시작하자마자 이제는 지금 뭐 서로 정치적인 분위기라는데 사실은 5월부터 시작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 제1금융권 증자 자본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거액 익스포저 규제 때문에 벌어지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정치적인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돈 감음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이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폭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독일은 제조 공장 자체가 폭스바겐이 지금 부도난다는 이야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폭스바겐이. 기술주 폭락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지금 20% 가까이 빠졌는데 폭스바겐이 부도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둔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미국도 어디부터 지금 다 잘리냐? 건설업부터 전부 다 퇴출입니다. 신협에 돈 맡기면은 퇴직금 회장들 퇴직금으로 다 가져간대. 명대금. 미친놈들이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뉴스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재건축 완공되고 입주하기 2주 전에 2, 3주 전에 지금 건설사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성북구는 4억, 광주, 경기도 광주군 1억인가 2억을 지금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평 아파트가 광주가 지금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10억이에요. 10억. 지금 전부 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끝난 다음에 완공이 됐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완공이 됐는데 입주할 때 지금 2억에서 4억씩 요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수도권에서 4억씩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은행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면 부자 된다고 지금 엄청 부추기고 그러는데 언론에서 지금 추가 분담금 이 사태가 제가 볼 때는 2013년 사태 이상을 넘어설 것 같아요. 왜 건설 경기가 이렇게 더 주저앉고 그랬냐? 여러분 같으면 무서워서 재건축 재개발 하겠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달라든 1000억을 달라든 세대당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건설업은 소비자를 위해서 존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어보신 분들,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 상당수 분들이 양아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안 하는 거죠. 계약서를 쓰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계약서대로 해야 되고 건설사는 달라는 대로 다 사인하는 순간부터 완공된 이후에도 돈을 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건설회사. 이게 사실은 이 짐승들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짐승들이 날뛰는 거죠, 그냥. 선량한 사람은 평생 피땀 흘린 돈, 미래의 소득까지 다 갈취하겠다는 짐승들이죠.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인한 순간부터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는 거죠. 단독주택 지어보면
그리고 그것도 분양 안 되고 악성 재고가 남은 국가에서 85%에 다 매입을 하겠다 LH에서 확정 발표한 나라입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뭐가 무섭냐? 아무리 그지랄하고 돈이 남는다. 호구가 다 줄 거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4억, 5억씩 더 내라고 지금 난리인데 이미 계약서 위반, 그러니까 완공이 된 다음에 입주하는 달에 4억을 더 달라는 거예요. 입주하는 달에. 하자 뭐 이런 걸 떠나서. 못 들어오게 막아갖고 그 가족들이 지금 유랑생활하고 있어요. 전세 다 빼고 이사 가는 달. 입주 한 달 남겨놓고 4억 더 내라. 완공에 돈을 내라는 거예요. 예. 지금 3,700, 5,900억 달러.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입주하는 달에 또 한 2, 3억 더 달라 이런 거죠. 이게 짐승들이 날뛰는 나라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무도 이게 지금 부조리에 대해 우리가 저항권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안 받고 나서 한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재산을 매일 사기당하거나 갈취되는데 노출돼 있어요.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건설사 파산시켜버립니다. 계약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매일 쏟아져 나요. 전화기에. 호구 하나 걸려라. 사기치겠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날뛰는 나라라는 거야. 절대 계약서 내용 변경이 없다고 못 받고 시작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아는 거로는 이렇게 되면 누가 사기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공포가 이제 확산이 됩니다. 이지랄 하면. 건설업 붕괴. 왜? 아니 여러분 같으면 신축 분양도 신청 안 합니다. 신축 분양도 저기 할까봐. 분양가 상한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아요. 이지랄하면. 여가 분양 바뀌어서 안 받습니다. 3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지금 건설업 본격 붕괴라고 봐요. 저게 되게 똑똑한 일 같죠. 저지랄 하는 게. 짐승들이 날뛰는 저지랄이 똑똑한 것 같지. 그러니까 저기 가까이만 가는 다 사람 나가 죽는구나. 아무도 가까이 안 가는 겁니다. 예, 삼익이에요. 짐승들이 날뛰는 나라인 거예요. 이게 씨발 아침부터 살 수가 있냐고. 한번 전화기 한번 개통하면 보험사 대출 사채업 대부 중국에서 걸려오고 핸드폰 전화번호로 아는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이 건설업이 붕괴되는 거예요. 신호탄인 겁니다. 예, 신용 붕괴가 가속화되는 거죠. 신용 붕괴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저기에 제일 무서운 게 신용 붕괴 사태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같으면 건설업 쪽에 무슨 짓을 하던 사람들이 은행업이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이거 건설업에서 퇴출을 시켜요. 지들끼리 지금 이권을 강화하고 지랄하고. 그냥 짐승들이 날뛰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 공화국인 게 국가도 사기꾼인 게 인생 최대 한 번의 쇼핑이에요. 시민이 세금 내고. 근데 그걸 보호를 안 해줘. 누가? 국가부터 누구 편이야? 건설업 편이야. 뇌물 쳐먹고. 50억 클럽 사람들이 지금 다 무죄야. 그러면 그 사람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죄라는 거예요. 시장 붕괴입니다, 이거. 또 이제 패가 망신이에요. 지금 몇십억이 더 올랐다. 주변에 이제 가격만 지금 조작해갖고 신고하고 지랄하는 거지. 100억에 거래됐어요. 1000억에 거래 이지랄만 하는 거지. 누가 사요, 저거를. 시장 예. 양아치 짓 하면요. 양아치 2013년도 그랬지만 2011년, 12년에 저지랄 했거든요. 재건축 시장에서. 2013년에 다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건축 시장 매몰 비용 보장했던 게 박원순이에요. 서울에. 다 맨날 소송 대란에 맨날 죽어나가고 서울. 이번에 건설업 침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좋다 막. 근데 제가 볼 때 그냥 짐승들 그 이상도 아닙니다. 법이 없는 나라예요. 달라는 대로 얼마만큼 최대한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니고 대출까지 작업해서 사기쳐서 빨아먹냐. 이거 경쟁입니다, 그냥. 시민의 평생 일생에 한 번에 보통 사람들이 최대 쇼핑을 사기를 쳐서 피를 빨아먹겠다고 짐승들이 날뛴다는 게 이게 그걸 합법이라고 선언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 벌어졌던 일 그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한 2013년에 나왔던 뉴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3월 18일에 났어요. 3월 달부터 나는 거예요. 건설업 다 붕괴한다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1년 반 2년 늦춰진 거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 지랄하면은 계약서가 의미가 없어요. 계약서가 도장 사인만 하면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의뢰에 유리한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일본도 이지랄은 안 해요. 중국도 이지랄 안 합니다.
자본금이 4% 평균 4%로 남의 돈 갖고 사업해서 천문학적으로 사기를 치는 나라는 건설업이 사기 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계약서 사인하고 부자 된다고 영끌 선동해서 저판에 재개발 들어간 사람들만 피해자인 거죠. 그 피해자가 지금 13만 가구입니다. 13만 가구. 저 패가망신입니다. 빚 내놓고. 아무도 이 부조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안 들어왔은 사람들은 이게 조상이 도온 거야. 저 복마전판에. 아니 자본금이 없이 씨발 사업을 하는 새끼가 무슨 사기꾼이지 이게 건설업입니까? 그리고 저쪽에 고용이 지금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실업자 앞으로 실업자예요 저거. 실업자 사태입니다. 아니 자기 자본 없이 사기치고 사고치고 돈 달라고 저지랄하는 게 그게 깡패 양아치 새끼들이지 저게 사업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니 돈 다 내놓고 입주하는 달에 4억 더 내라 그러면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 그리고 왜 계약서대로 안 해? 아니 이제는 설계비니 지랄이니 아니 그게 끝나고 입주하는 달에 저지랄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오늘 이 전반적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5월 달에 시행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인데 올해 12월까지 평가를 합니다. 미국 신용 3대 평가 기관에서 내년 4월에 발표를 해요. 뭐를? 국가 신용 등급을.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은 국가 신용 등급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GDP 대비 어느 정도 되면은 부정적이란 평가로 내려갑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부정적이란 먼저 신용 등급 하락하기 전에 부정적이라는 단계를 줘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내년 지금 올해 11월 15일인가 20일까지 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르는데. 그래서 올해 4월에 5월에 무디스에서는 우리 부정적 단계를 받았어요. 피치에서는 유지. 그래서 내년 4월에 잘못하면 이제 부정적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한국은행장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장이나 누군가를 이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금융위원장이 사퇴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했으면 부동산 경기 살리고 고용도 지금 없는데 당연히 정부 예산 들여서 고용도 증대시키고 지금 표도하고 지지율도 올려야 돼 못한 이유가 올해 11월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11월 20일인가 25일까지 받아요. 3대 평가 기관에서. 이게 이제 발표를 4월에 합니다. 4월에. 그래서 무디스에서는 우리를 부정적 평가를 드려서 잘못하면 무디스에 한 단계 낮출 수도 있어요. 신용 강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고 그 제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대응 완충자분들 이게 올해 지금 뉴스에 없는데 올해 5월에 도입돼서 6월 1일부터 시행해서 DSR이 7월부터 DSR 2차가 들어간 거거든요. 국가 신용 등급을 매년 4월에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신용 등급이 어떻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장하고 이복현 씨하고 강경자세 나가는 게 만약에 잘못해 국가 신용 등급 한 단계 낮아졌다. 그러면 국가 경제 부도의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한국은행장이나 이복현 씨가. 그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칙대로 하냐 안 하냐. 그 일이고 여기 없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무디스에서 우리가 신용평가 한 단계 낮게 될 수 있는 지적 단계인 부정적이라는 네거티브를 경고받았습니다. 그럼 수출 국가에서 신용등급 낮아지면 그 신용장 개설하는데 기업들 지금 수출 대금 신용장 개설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지금 내수 생산 소비가 2.5로 봤거든요. 올해 경기 사이클상 성장을 2.5로 하는데 지금 2.3이나 2.0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경기 성장률이 2.0 나올 가능성. 코로나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영끌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한계 몰린 사람은 뭘 하고 있냐? 지금 봤더니 대출이 그렇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기대응 완충자본 때문에 가계부의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이자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출 중단이 되고. 근데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기 역행성, 경기 침체거든요.
우리가 안 겪어봤던 30년 만에 처음 겪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경기 역행성. 정부에서 무슨 지랄을 해도 경제에 아무런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역행성인데, 경기 역행성, 침체에 빠졌는데, 대출을 어떻게 지금 꼼수로 풀고 있냐 그러면, 사업자 대출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출 중개인들이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영끌들 안 망해. 대출을 땡길 수 있어. 뭐지?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땡겼어? 돈이 없어. 그럼 뭐야? 자영업 사업자 대출을 내면 돼. 정부에서 지금 자영업 사업자 대출이 1100조인데 1100조 지금 망하겠죠인데 얘네까지 지금 개인 사업자 대출 지금 자영업자 연체 폭증에다가 지금 국가가 지금 개판인데 나라가 지금 나락가고 있는데 마통도 막았거든요. 지금 신용담보대출 다음에 사업자 대출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최대로 지금 폭증하는지 저는 알아요. 돌아다보면 보니까 영끌들한테 지금 사업자 대출 중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홍보하고 있더라고. 지금 이게 개인 사업자 대출이 이제는 거의 국가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국가신용등급 하락이에요, 지금. 보통 지금 4억, 7억씩 20대 대출도 지금 다 막혔고요. 대출을 할 수 있는 꼼수 대출이 사업자 대출로 지금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카페에 중개인들 있잖아요. 대출 중개인들이 저 사업자 대출 어마어마하게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저한테 하시면 사업자 대출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용대출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겉으로만 이렇게 이연한다고 그러죠. 모든 게 지금 부실 이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을 아마 다음 주 막을 거예요. 그것도. 막을 텐데 그러면 어디로 몰린 사업자 대출로 지금 대출 다 나와요. 자영업자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3.5억까지 나옵니다. 5억까지 나와요. 담보 입구로 5억까지 나와요.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사업자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카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대출 중개인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용대출 막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내내는 어떻게든 꼼수 대출이 폭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실이라는 겁니다. 폰지 사기죠, 지금. 문제가 이제는 부동산 대출 브로커들이 마지막에 이게 자기들 수수료 하신다고 지금 영업이 뭐 며칠 전부터 막혔다고 사업자 대출로 돌린다고. 근데 이거는 사업자 대출 터지는 건 정부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정부 책임보험이라. 그래서 가계 대출이 아니고 지금 사업자 대출이 다음 달에 폭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일본 경제 걱정을 하시는데 일본은 지금 일단은 다른 선진국 중에 축복 속에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 폭등, 31년 만에 이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엔화도 많이 올랐지? 제가 독일 경제 붕괴하는 거 들었죠?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지. 유럽 경제 붕괴라고. 일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죠. 우리나라만 지금 안 하고 있죠. 독일 경제가 붕괴하죠. 당연히. 독일 경제 왜 붕괴하겠어요? 걔네 똑같이 부실 이연 때문에 붕괴하는 겁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독일 경제.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왜 붕괴하냐? 인플레 때문에 붕괴를 한 건데 옛날 1920년대에도 붕괴한 게 인플레 때문에 붕괴하고 채권으로 나라를 돌렸거든요. 채권으로 아우토반 뚫리고 그랬는데 채권 만기일 다가오기 1년 전에 유럽을 침공한 겁니다. 돌릴 돈이 없어. 일본의 부동산 분양가? 일본에 무슨 분양을 해. 분양가가 무슨 분양가가 높아.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40%가 비어있는데. 천리 신도시라고 있어요, 일본에. 다마 신도시도 있는데, 일본에는 천리 신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천리. 일본 다마 신도시 흉내내는 게 동탄인데, 이름이 셀리 뉴타운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 셀리 뉴타운. 이게 1962년에서 70년에 지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 사이트거든요? 셀리 뉴타운. 탄생. 한국어 요즘에 다 번역이 돼서 좋아? 오사카부 기업구. 15만 명. 주택 건설 계획 37,000. 이거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60, 70년대 도시계획을 지금 분양을 우리나라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천리 신도시입니다. 다마 신도시 아니고. 그래서 일본의 그 뉴타운, 그 신도시 보려고 그러면 천리 신도시가 아주 모티브예요. 그래서 이 천리 신도시 기본 계획이 뭐냐? 근린 주구 이론이라고 이 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리의 근린 주구 이론인데 이 근린 주구 이론을
주장했던 서구에서는 언제부터 도시계획을 했냐. 1940년대부터 1965년도까지 근린 주거 운동을 계획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된 거죠. 65년부터 80년대까지, 80년 중반까지 근린 주거에 기초한 기획 도시를 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걸 했냐? 우리는 1980년대부터 강남 개발하면서 이렇게 근린 주거 이론을 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거를 일본이 베끼고 프랑스나 그대로 프랑스하고 미국에서 뉴욕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베끼고 우리나라 베끼고 전원도시 영국의 전원도시라는 것도 베껴갖고 지금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하고 얘네하고 좀 다른 게 정보통신 장비가 발달하면서 좀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그린 주거 이론이라는 거를 이게 지구거든요. 지구 주구 이렇게 해갖고 한 거 이거 그대로 베낀 겁니다. 일본에서. 단독주택, 가구공원, 간선, 일기신도시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신도시 모티브가 된 게 이게 이제 천리 신도시입니다. 뉴타운 우리가 이 천리 신도시 모티브로 해서 다 진 겁니다. 지금은 똑같지? 이거 알지? 지금 40년대에서 이렇게 된 거야. 40년대에서. 재생, 언제까지 선두, 인구, 오사카, 더 나은, 셀리 뉴타운. 한국어로는 천리 신도시인데 셀리 뉴타운. 빌딩도 다 베낀 거예요. 일본 거 그대로 베낀 거예요. 20년 전 거. 빌딩 일본에서 유행하고 비싼 빌딩 있잖아요. 그대로 베낀 거예요. 다. 음악도 90년대 다 베꼈어요. 빌딩들 유명한 빌딩들 일본 거 다 베낀 거고요. 지금 복합 쇼핑몰 긴자6예요. 이거 그대로 베낀 겁니다. 긴자6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게 도심재생인데 일본 옆에 도쿄에 있는 긴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이지랄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신세계 이거 그 일본 망한 다음에 복합 쇼핑몰 그대로 베낀 거예요. 좀 있으면 그거 디즈니 한 거 그대로 베껴갖고 저기 화성에다 테마파크 그대로 지을 겁니다. 음악도 다 일본 거 그대로 베낀 거예요. 다 일본 거 그대로 베낀 겁니다. 일본 거 그대로 베낀 거고요.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하는 거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심에 그것도 현대백화점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일본 도쿄에 있는 빌딩들 있잖아요. 유명한 빌딩들 그대로 베껴갖고 을지로하고 지금 새로 지은 거 다 일본 거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도심재생 이게 이지랄 한 거예요. 그대로 여기 오셔갖고 여기서 한 거 그대로 알죠? 이거 그대로 요 색깔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설계 구조는. 서점 있는 거 있잖아요. 별이 그대로 베낀 겁니다. 진짜 그대로 다 베낀 거고요.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 베낀 거 위에 있는 천장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여의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요거 아트 문화체험에서 별다방 있잖아요. 도서관 있잖아요. 그대로 베낀 겁니다. 다 똑같이 우리가 유명한 거 다 그대로 일본 거 그대로 베낀 거예요. 수원 뭐 똑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거 마치 엘리트가 하고 새로운 건 거짓말이야. 다 일본 거 그대로 베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찬양 문화가 대단한 거. 일본 베껴갖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라 친일파가 아니고 그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라 자기 창조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정점을 찍는 겁니다. 이분들도 2000년 초반에 이 문명의 정점을 찍고 붕괴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다시 재생되고 있는 거고. 이게 2005년인가 2000년 그거를 20년 후에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베낀 사람들이 지금 일본을 추앙하는 겁니다. 베끼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베껴서 유명해졌거든. 일본 거 카피하면 돈이 됐고 최신식이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만든 것처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득권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이나 기득권들 아니면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추앙 문화가 있는 게 베껴서 돈을 벌어서 그렇습니다. 베껴서 자신이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 홍보하고 돈을 벌고 기득권이 됐거든요. 도둑질 해갖고. 3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금리나 사이클 글로벌 금융시장 분석이라는 자료가 발표가 나서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서 핵심적이고 이걸 보시면 상당히 핵심적인 이야기가 진행돼 있어서 이 내용만 보시면 앞으로 투자하시거나 지금 살아가시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는 뭐 100% 완벽하진 않겠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현재하고 비슷한 사례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0.5% 내린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세가 0.5%인데 이게 지금 하우스 뷰로 그때는 삼성 운영에서 했는데 사실은 요거였죠, 요거.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 요거 중간 팩터쯤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 팩터가 이쯤 된다고 여겨지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상당히 중요한데 무슨 내용이냐?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하고 자산시장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한 시나리오입니다. 완만한 금리 인하,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하, 물가 재상승 시 금리 인하 지연,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요 5가지 그 전에 금리 인하 사이클 전에 내용입니다. 금리 인하 폭이 89년, 95년은 0.125, 그리고 2000년 5월에는 최종 금리가 6.5%, 그리고 그 다음 5.25%. 요게 이제는 팩터에 들어갑니다. 금리 동결 기간 7개월, 14개월에서 요 2006년 요게 지금 팩터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가 최근이죠. 2000년하고 2006년 6월 요 시나리오가 팩터에 들어가는데 충격적이게도 2000년 5월에 팩터에 들어가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시장이 대붕괴합니다. 그래서 5월 팩터는 1.0, 주식시장 붕괴. 6월 팩터도 0.5. 그래서 3, 4번 시나리오에 3, 4번 언저리 시나리오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주가 수익률,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3%, 인하후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주식시장은 하락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는 건 자산시장도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붕괴한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만약 1%였다, 마이너스 12.4%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4번 팩터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근데 지금 14개월 금리 동결 기간이 됐는데 요 최종금리 5.5하고 지금 12개월 정도 됐나요? 작년 8월에 끝났으니까 5.5에 끝났죠. 8월에. 작년 8월이니까 4개월. 12개월 팩터에 들어가네요. 13개월 팩터에 들어가는데 팩터가 얼마? 3개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7하고 4, 3, 4번 팩터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보셔드려요. 3, 4번 팩터에 들어가는 건데 3, 4번 팩터.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게 있어요. 하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하락을 하냐. 여기서 나오는 건 제일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게 하락을 하냐. 저도 오늘 이거 처음 봤거든요.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카페에. 되게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때는 뭐 추천한다고 삼성 운영에서 했던 것 같고 어떤 게 하락을 하냐. 제가 계속 기술주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금리 인하 지수. 그래서 이번에 보험성 인하다. 경기 침체보다. 95년은 아니다. 2007년하고 그 중간쯤 언저리가 될 것 같다. 2002년, 2007년 중간쯤 언저리가 될 것 같고. 먼저 망하는 거는 선진국 마이너스 16%, 미국 마이너스 10%. 그래서 요게 평균 가치가 10% 넘게 하락하는 건 나옵니다. 그리고 채권이 다 5% 이상 상승하는 거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요 사이클에서 요거를 꼭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경기 침체 사이클로 드리고 0.5% 되면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특히 뭐 다 망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 폭락을 한 경험이 과거에 있다 그래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망하냐? 제일 수익률이 안 좋은 건요. 플러스인데 달러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셔야 될 거고요. 신흥국 채권하고 요거고요. 그래서 요 상관관계 요쪽 4개는 좀 애매해요. 그런데 확실하게 폭락하는 것들은 부동산, 신흥국 주식, 미국 주식, 선진국 북미 주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렇게 상관관계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 쪽으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남들이 추천한 것들은 이쪽에 다 추천했거든요. 유튜브하고 묘한 게 유튜브하고 전문가분들이 추천했던 게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요까지 다 보시면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 부동산 유튜버분들이나 미국 주식 투자했던 분들이 이쪽 기술주 중심 요 분야 쪽으로 다 투자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대부분이 폐가망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니라고. 채권 위주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채권 위주로. ETF도, 저는 저게 좀 되게 위험하다. 근데, 이게 이제는, 그래서 지금 증권 전문가 분들하고 와서 모프로에서 지금 선동했던 것들은 다 이쪽 분야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6개월 동안 선동했던 분야들 보시면 알겠지만,
신흥국 채권, 달러, 미국 하일랜드 채권, 부동산, 신흥국 주식,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 선진국 북미 쪽 주식들 보시면 알겠지만 큰 폭의 인하가 있었고요. 상당히 안 좋다, 무섭다. 달러도 아니에요. 지금 추천한 것도 다 고점이고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전문가분들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폭락장세에 있으면 4, 5개월 동안 얼굴 안 내밀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와요. 아무 일 없다는데 다시 나온다는 거. 패턴이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강원도 쪽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방에.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지금 내환위기라는 게 살인행위를 하겠다는 거죠. 미필적 고의적으로 자기에게는 칼 안 묻히고 다른 사람들 사기나 치고 그러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 그냥 범죄자들입니다. 네, 내 스폰만 제가 이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환위기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어딜 가도 가게가 없는 겁니다. 가게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동네에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어떤 이동을 하는데 이동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터넷도 사용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응급실 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포심을 갖고 그 동네 지역에 거주해야 돼요. 그럼 그 지역이 지방에 갔는데 나 아플 때 응급실에 못 가. 여러분 같은 거기 정주하겠어요? 안 정주 못합니다. 자영업도 어떻게 보면 응급실입니다. 동네에 약국이 없어. 그 동네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애들 키우면. 병원도 없고. 어떻게 되냐? 전부 폐허화되는 겁니다. 식당이 없다. 밥 먹을 데 없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 자영업자들이 왜 사라지는 게 무섭냐? 여러분들 1인 가구야. 밥 어디서 먹어? 집에서 해 먹어? 나가서 해결해야 되거든. 정보 교류하고 싼 밥집에. 음식점 가서 반찬 사오던지. 그럼 식당도 없고 음식점도 없으면 거기서 1인 가구들이 못 사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약국도 다 사라지고. 그 폐허화되는 게 이 현상입니다. 자영업 붕괴. 이게 이제 점점 자영업자 16만 명 이게 문제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분들이 사회적 기능하는 게 기능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데 중간에 하나가 쏙 빠지는 거예요. 지금 GDP의 가계대출이 2.3배입니다. 40대가 253%예요. LTI가 253%입니다. 연소득의 2.5배가 넘습니다. 소비의 주체인 40대가 연소득의 2.5배 평균. 근데 대출 안 받은 사람까지 하면 연소득의 5배에서 10배 될 겁니다. 대출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빚잔치가 어느 정도 파산이나 빚잔치가 3, 4년 동안 내일부터 시작된 빚잔치가 끝날 때까지 내환위기는 수그러들 수가 없어. 잘못하면 이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삐끗거리면 잃어버린 30년 가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변경기에 잘 처신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40대가 지금 40대 평균이 빚 있는 사람 없는 사람까지 평균이 2.5배입니다. 250%야 연소득에. 지금 우리나라 연소득의 2.3%입니다. 국민 전체로. 그러니까 대부분 영끌들이 얼마야? 연소득의 7에서 11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선진국 국민들이 참 알뜰하다. 프랑스 사람 만나와도 미국 사람 만나와도 참 알뜰하다. 유럽 사람 만나도 참 알뜰하다. 제가 공부한 거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요. 개발시대 때 더 지랄이었어요. 우리는 양반이야. 걔네 7, 80년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 완전히 지랄 연병입니다. 완전 지랄 연병이에요. 미국, 60년대 미국이나 80년대 영화 있잖아요. 토요일 밤이 좋아나 영화 보세요. 딱 이렇게 해갖고 그 고등학교 영화 나오는 거 보세요. 고등학생이 막 차물고. 그거 참 팝송들 많았는데 그거. 걔네들 그냥 미친놈들이었어요. 그냥. 일본은 지금 저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미친놈들이고 그때 얼마나 자신감이 우리나라에 사과하고 그냥 한국도 니네 거지 새끼들이 잘 살아야지 가난한 새끼들. 북한하고도 수교하려고 그랬어요. 잘 나갈 때 자신감이 넘쳐서. 미국 막 60년대요. 프랑스 이런데 70년대 80년대 완전 미친놈들 소굴이에요. 그냥 이탈리아나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이유가 뭐냐? 저렇게까지 소심해지고 왜 저렇게 됐을까? 선진국 사람들이 버블이 꺼진 게 이유가 아니냐? 왜 그렇게 됐을까? 인플레 폭발한 다음에 디플레로 30년 겪으면 20년 30년 겪으면서 저지를 난 거예요. 다른 나라 과시욕 장난 아니에요. 미국이나 디플레. 그러니까 인플레가 끝판까지 가면 이게 이제 소비가 없는 디플레가 옵니다. 이거 겪은 다음에 20년 30년 겪으면서 저지를 난 겁니다. 쟤네 다 인플레 때 지금 과시욕 엄청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인플레 사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디플레 지금 30년 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잘 나가는데 고독사회 때 그 앞에 가게 다 망했대. 돼지 푸직 다 망했대. 초콜릿 가게 다 망했대. 카페 다 망했대. 오로지 먹고 사는데 뭐야? 유럽이나 일본? 국제 관광지. 그러니까 선진국형 거지 새끼들인 거예요. 음악 틀고. 우리 양반이에요. 밤에 5시면 가게들 다 선진국이 좋다며. 밤에 5시면 다 퇴근한다고. 시새끼들 와갖고 개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이 좋아요? 왔을 때 이게 지방이 이게 좋은 일이면 5시면은 어두컴컴해갖고 아무도 없는 게 좋습니까? 지방 가면 내가 그랬지 옛날에 앞으로 7시면 문 닫았는다고 지방. 이게 사태 벌어졌죠 5년 만에. 인플레 끝나 디플레 사태 들어가는 겁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사기치더라고. 독일 뭐 어떻고. 할 일이 없어서 5시 퇴근하는 겁니다. 얘네들 유일한 방법이 뭐냐? 자영업자들 유일한 방법이 뭘까? 선진국에서 공부한 바로는 유일하게 자영업이 잘 사는 방법. 나중에 다 망해요. 다 망하면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자영업 일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 벌어질까? 점점 지금 가게 자영업들 10시나 11시에 오픈하거든요. 선진국은 몇 시에 오픈할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싹 바뀝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싹 바뀌. 지금 야간 영업이 없어지잖아. 어떻게 바뀌지? 가게를 몇 시에 오픈해요? 6시. 6시에 가게를 오픈해. 새벽 4시, 5시, 6시, 7시에 오픈합니다. 가게들이. 새벽 5시면 오픈한다고 가게가. 그러니까 선진국 자영업자들이 뭐 몇 시간 일하는 거짓말 하지 마. 새벽 5시, 6시, 7시에 다 오픈한다고. 오픈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왜? 누구 타켓으로 먹고 사는 거야? 출근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1인 가구 늘어나니까 앞으로 새벽 장사야. 출근하는 사람들 신혼부부 다 아침 먹으라고 막 그게 나와요. 왜 오픈하는데요? 다 그냥 샌드위치에다가 이거 하는 거. 타켓이 바뀌어요. 퇴근한 사람에서 아니고 출근한 사람으로. 퇴근한 다음에 뭐 없으니까 다 황하니까 뭘로 바뀌어? 타켓이 바뀝니다. 퇴근하는 사람 당대로 지금 장사를 하잖아. 앞으로는 아니에요. 출근하는 사람 상대로 다 장사합니다. 그래 바뀐 거예요. 선진국 운명이. 이제 앞으로 예산들 SOC 없어서 마지막 SOC를 이쪽에 다 퍼붓고 있어요. 경기도 북부에다가 도로고 뭐간에. 그리고 이 건설업이 책임지는 제도 아니에요 결국은. 자 이제 2024년 상반기 영업 현금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증감률 마이너스 확대. 2023년 상반기 마이너스 9,698억. 2024년 상반기 1조 3,438억. 그래서 대우건설 작년 7,400억 마이너스, 올해 1조 700억 예상. 다 마이너스 확대죠. GS가 마이너스 전환. DL ENC 증감률 마이너스 83%. 포스코 ENC 플러스. 포스코 ENC만 플러스 전환이고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10대 건설사 2023반기 1조 4천억 가까이에서 마이너스가 올해 2024년 상반기 3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하면 10조 원 되겠죠. 10대 건설사 얼마? 마이너스가 10조 원입니다. 10조. 10대 건설사가 이거면 그 이하 건설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슨 사태인지 보이시죠? 지금 신용점수 1000점이 40%예요. 900점대 이상이 40%입니다. 이 중에 절반이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900점대 이상의 50%가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 신용점수가 상위 40%고 900점대인데 대출이 안 나오고 있어. 내가 고신용인데 대출이 안 나와. 중신용자 10% 이상만 대출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신용이 나쁘면, 신용이 중신용이면 12%짜리 대출이 나와, 지금. 근데 고신용이면 4%짜리 대출이 안 나옵니다. 50%가 특히. 대출 승인이 안 나. 뭐라고? 50%가 대출 승인 거절이야. 저도 1000점인데 무지개가 안 나와요. 그냥 지금 뭐가 어떻게, 대출도 안 나와. 돈도 못 빌려, 이제. 고신용자도 돈 못 빌리는 세상에. 아니,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저신용자, 망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고신용자도 50%가 대출 승인 거절입니다. 아, 그거 떠드는데. 현재는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정치 로비도 그렇고. 민당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지금 이 사모펀드 로비에 대해서 로비하고 지금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사모펀드는 민영화를 먹고 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사모펀드 얘기가 70년대 경기 불황 이후에 8, 9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비해서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금산분리라는 게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서 금산분리법을 시행한 건데 그 경기가 붕괴되는 게 지금 사모펀드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민주당을 까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로비를 받고 그 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정권이 끝나거나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겠지만 세수 감소라든지 산업 여파가 너무 나쁘죠. 무슨 얘기라고 하니까 사모펀드는 폐쇄형입니다. 개방형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기업을 조각조각 내서 최대한 이익을 뽑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안정성, 고용 안정성, 다 비정규직 계약직 구조조정, 사모펀드가 하는 일이. 고용 안정성도 없고 기업 안정성, 기업에서 뭐 성장도 없고 뭐든지 쪼개서 팔아요. 지금 경기 북부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버스가 끊기고 있습니다. 양주, 남양주, 파주, 김포 일부, 가평 이런 데 지금 버스가 중단되고 있어요. 공영제로 시행되면서. 서울의 사상 최대의 적자는 사모펀드들이 공영버스 기업 경영권을 탈취하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비극은 전라도 거의 전역에 가스 공급업체가 전부 다 사모펀드 민영화됐습니다. 위정부나 이런 데 지금 앞으로 거주지역 가면 버스가 없어요. 서울 출퇴근 버스가 없다고, 양주나. 사모펀드가 침탈한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이 경영권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하냐? 경영만 갖고 있고 모든 자산을 토지라든지 동산이나 자산 전부 다 매각이에요. 그리고 적자분은 전부 여러분 세금으로 지금 지자체의 세금으로 전부 보전받고 있어요. 공영차로제로 다 보장받고 있어요. 서울 지금 천문학적인 적자 나고 있습니다. 버스 공용화로. 문제가 이러한 짓이 지금 코스타와 코스피에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같으면 저의 정치적인 걸 갖다가 민당이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역사주의자고 예전부터 저도 탄압을 많이 하는데 공화주의자지만 역사주의자 기본적인 사상은 민중자본주의자입니다. 민중자본주의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화정의 자본은 민중의 힘으로 자지우지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 제공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히 뭐 방송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철학이 뭐냐 민중자본입니다. 자본의 이익을 전부 한쪽에서 전부 독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화가 되면 권력화가 되면 지금 같은 금산법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뭐든지 뇌물로 엮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위한다 이러지만 전부 다 비정규직 계약직, 시민들 소모품화, 정치 분쟁화, 누구 탓, 그 다음에 사회는 황폐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공영버스 차로제는 전부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전부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영차로제를 민주당에 있는 그 경기도지사가 한 다음에 올해부터 공영버스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부 다 경기도에 있는 버스 회사를 노리고 있어요. 사모펀드가. 여러분 앞으로 출퇴근 못합니다. 버스로. 여러분 지금 버스들 지금 다 중단되고 있어요. 경기도만. 여러분 그러면 지방은 아예 버스가 없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사모펀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강원도나 이런 데 무인버스화 되겠다 그러는데 공영차로제 한 다음에 사람이 없는 버스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거나 대형하더라도 그냥 특수 SPC 목적회사 하나 부도내면 끝이에요. 수백 개 만든 다음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사모펀드가 하는 짓거리 딱 하면 오스템 임플란트니 이번 전부 M&A 경영권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항공 사태나 기간 산업을 지금 민영화하고 있다는, 민영화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일종의 공공적인 이익을 갖고 특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적인 목적의 회사들을 지금 전부 노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알짜배기 기업들, 배당이 많은 기업들을 가격에 쌀 때 경영권을 탈취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하겠어요? 엑시트 하겠죠. 이게 뭔데? 정말 괜찮은 오스텐 같이 현금이 뭐 5천억 1조 갖고 있으며 1,000억에 인수한 다음에 그 5천억 독식하는 겁니다. 매년 2천억씩 먹고. 배당이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배당. 그러니까 아무런 사회적 이익 없이 자본을 독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0년 가까이 산업 자본이 취약한 걸 사모펀드가 파악한 다음에 금융 자본이 지금 산업 자본들을 갖다 전부 침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 전 분야로. 저는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이번 금산분리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전부 좋은 회사, 괜찮은 A급 회사 전부 다 사모펀드가 지배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시민들이 주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족볼가도 자기 회사 같은 게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비상장 하잖아요. 비상장. 상장 폐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가 내가 볼 때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그리는 거 하나입니다. 지금 재벌 3세 승계하면서 산업자본이 경영권이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민주당 욕구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잘못이 국찬당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그게 가장 커요. 미국에 있는 월가 사람들이 IMF 이후에 국정기업들 다 뜯어먹을 때 외환은행부터 시작해서 뇌물로 전부 처먹을 때 전부 그 관여됐던 게 지금 민주당 인간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노무현, 김대중 팔아갖고 이걸 갖다 실으시는 것 뿐이지 거기서 파생됐던 많은 자본가들 중에 대부분이 뭐냐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가난이나 서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있겠죠. 민주당에. 문제가 주류가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밸류업이 될 수가 없어요. 승계 때문에. 주식을 인여 찍어 누른다. 그거를 자본 취약성을 알고 사모펀드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해갖고 경영권을 탈취한 다음에 전부 괜찮은 회사, 배당 나올 수 있는 회사 전부 지금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이 독식화되면 어떤 현상이 격차 사회가 더 벌어지는 거, 사회 혼란이나 여러분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식 저기하는 여의도 증권가 분들 출신들 모프로하고 그 인간들 전부 다 쉴드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의 이익이 장래에 떨어질 기회가 있으니까 사모펀드화 해갖고 기업 하나만 경영권 탈취하면 비상장하면 영원히 떵떵거리고 대세운선 잘 참고 잘 살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상장 폐지 반대하는 사람, 상장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의자입니다. 근데 지금 전부 돈 될 만한 게 사모펀드라든지 경영주가 85%만 확보하면 전부 다 이게 잘못된 거 95%나 바꿔야 돼요, 나는. 지금 너무 취약해요. 상장 폐지가. 저는 민주당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서민 중산층의 이상에 대해서 존중하는 편이에요. 근데 모든 걸 갖다가 적이냐 아군이냐 이런 식으로 네 편이니까 나도 네 편 들겠다 이런 의리주의나 신념주의는 사실은 저는 민주당에서 파생된 이 뭐라 그러지? 어떤 면에서 PC주의죠. PC주의는 우리한테 재앙인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있는데요. 우리의 이익을 지키려고 정치 결사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김대중 때 했던 짓거리. 김대중 때 정치해갖고 재벌가한테만 국민 세금이나 국민들 재산이 헐값에 국가 재산이 헐값에 불화됐지 국민들한테 남은 게 뭐예요? 80%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의 세상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 근데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한테 전부 경영권이 탈취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비정규직 계약직인 겁니다. 구조용 대상이고. 그리고 유튜브 분들 있잖아요. 증권가 유튜브 분들. 얼마나 뒤로 뇌물을 처먹고 어떤 이속을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사모펀드 빨아주는 짓거리 그만 좀 해야 돼요. 시청자 배신하고 시민들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한 짓거리가 지금 증권가 출신들 인간인 겁니다. 증권가 출신들이 지금 선동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고 제가 제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라든지 득실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욕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특정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세력이 얼마나 많은 광고비하고 얼마나 많은 세력들을 갖고 지금 여론을 선동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민주당이란 정치 세력이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모펀드가 도대체 그런 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우리한테 우리 고용이나 우리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정말 우리 미래를 가질 수 있는 회사가 싸게 사모펀드가 인수하게 되면 중국에 판매를 할지 일본에 판매할지 미국에 판매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돈만 많이 주면 다 파는 거예요, 회사를. 볼리비아 때도 그랬어요. 미국 사모펀드 하는 거는 그래서 법률 개정에 목숨을 걸고 로비를 합니다.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사모펀드 로비스트라고. 지금 사모펀드가 이거의 자산운용사하고 사모펀드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통해서 아주 뻔뻔한 짓거리라고. 여러분 상장돼 있는 회사에 괜찮은 회사 투자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죠. 40만 원짜리 4천 원에 상장 폐지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짓거리가 지금 코스닥 코스피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방관하는데 우리 금융감독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그러면 계속 그거 옹호하고 국회의원 만들어지고 니네 지지해준데 배신하는 거냐, 우리 억울하는 거냐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난하고 지금 시골이나 지역들 전부 다 가스 중공영제 하면은 사모펀드와 모든 경영권 다 인수할 겁니다. 차고지니 뭐니 다 팔고 원금 엑시트 한 다음에 우리 적자니까 보존해줘.
매년 수천억, 수조, 수십조 뜯어가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 패를 모르냐? 그거는 나만 잘 처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고려아연도 산업자본 취약성 갖고 금융자본이 MBK가 들어와서 경영권을 탈취하는 겁니다. 고려아연 팔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중국에다가 10배 준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서울 중공영 버스 차려져갖고 사모펀드가 경영권 인수해갖고 1년에 적자가 1,000억씩입니다. 1,000억이 더 들어와.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전 분야에 지금 사모펀드가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영역을 확장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 붕괴됩니다. 이러다가. 여러분들은 맨날 구조용 대상이고 왜 이야기를 안 하냐고. 공화정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신분이 걸려있는 일에 대해서 왜 입바른 소리를 안 하냐고. 증권가 새끼들은 왜 올바른 정보를 안 줘. 지금까지 주식정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앞으로 사모펀드에 대해서 더더욱 이거에 대해서 규제가 강해.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걸 생산성이나 R&D 투자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이익만 가져가고 자기들끼리 이익만 나눠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만 자본의 독점이 되는 거. 여러분들 자본의 종속적인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니 돈을 뭐 하냐고. 고용이 불안한데 취업할 데가 없는데. 이 쌍용 자동차 사모펀드 사태 보세요. 기술 쌍용 자동차 기술 다 팔아갖고 상하이 자동차니 기술 전부 다 민상한테 다 넘겨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 중국 자본화가 됐습니다. 지금 누가 민주당 사모펀드 세력이 그때 넘긴 거 아니에요? 쌍용 자동차. 거기에 사가 반성하는 거 봤어요? 그 새끼들? 쌍용 자동차 그 기술로 전부 다 중국에 유출됐죠. 상해 자동차 어떻게 했습니까? 빨아먹고 인도도 그렇고.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1위가 된 게 어린 거. 여러분 아무도 중국의 기술 이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술 갖고 와서 경쟁력을 가졌어? 쌍용 자동차. 누가 팔아쳐먹었어? 중국에다가. 기술만 다 빼갔죠. 설계도만 다 빼가고. 상하이 자동차에서. 그런 일 계속 벌일 텐데 앞으로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뇌물 처먹는 새끼들이나 이해관계자 다 한 자리 차지하고 다 처먹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뭘 먹고 삽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슨 직장 있고. 아니 기술 가져갈 일이 없다며. 돈만 몇 푼 주면은 나라의 국부적인 재산도 전부 다 유출했던 게 민당 패거리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한번 권력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돈 빨아먹겠다는 거 아니야. 사모펀드 이걸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 이런 쪽으로 1번이냐 2번이냐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용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 노후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 누가 알려줘야 돼요. 사모펀드가 이지랄 하려고 하는 거다. 아니, 주식시장 여러분 투자한 주식시장 올라가고 배당 많이 진행되는 기업들 많아져야죠. 그래야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여러분 주머니가 넉넉해지죠. 사모펀드 잘 돼갖고 여러분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상장 폐지인데. 대한항공 사모펀드에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저기 넘어갈 뻔했잖아. 사모펀드들이 시장 영역을 넓히려고 한국에서 지금 별 미친 일 다 버리는 겁니다. 벌만큼 번 다음에. 자본이 넘치니까 대한항공 경영권 넘어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사모펀드에. 그러면 티켓값 얼마까지 올릴 것 같아? 아시아나 인수한 다음에. 지금 생각해 섬찟한 거야 지금. 항공항만 접수하면요 10배 20배 금방 올라옵니다. 미국은 사모펀드의 세상이에요. 지금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때 반토막을 났으면은 사모펀드가 경영권 인수했습니다. 매출 20조짜리를 단돈 1,000억에 인수했다고.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PBR이 아닙니다. 경영권 승계는 그냥 인위적인 주가 찍어 누르기지. 이걸 막아야 된다고. 이 지금 사모펀드들은 자본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자본이 커지니까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도 지금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더 이상 시장 영역이 없어. 인수할 기업도 없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빠지고 한국 시장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본의 탐욕이지. 자, 여러분 배신하고 자본의 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헤즈볼라 목표물 75개를 바로 전에 공습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지금 들어와갖고 사람들이 이제 좀 물기 시작하는데, 봤을 때 이제는 레바논으로 이스라엘 군이 그 지상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50만 명이 피난 갔다 그러는데, 이제 이란까지 아마 전쟁이 끌어들이고, 끝날 것 같아요.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게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소비가 없는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하게 걸리는 게 우리나라만 바젤 3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지금 바젤 3를 했습니다. 시장 리스크를 시행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년 초까지 지금 연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는 국제금융센터에 자료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미 이제는 가계 대출 줄여주고 리스크를 기업 대출 늘리는 건데 이게 여기도 이제는 스쿠프 이런 데서도 다 나오는 얘기죠. 현물이 이제는 현금이 중요한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인데 현금, 현물 뭐 이런 것들 현금, 현물 그러니까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망하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젤 3에 대해서 그래서 현물을 보유하거나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금 폭등한 것도 이 바젤 3 때문인데 금을 이제는 금융권에서 보유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지금 잘못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는 암호화폐도 이거 저기로 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걔 누구야? 트럼프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 현금으로 규정을 하자 암호화폐도. 그러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하는 사기수법. 그래서 많이 한 건데 중앙은행에서 이게 지금 9월 23일 나왔던 거고요. 지금 중국 1월, 일본 3월, 싱가포르 7월. 그래서 최종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부 등급법이라고 여기가 이제는 바뀌는 거죠. 위험성 자산이 바뀌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 같으면 쉽게 해서 자본금이 증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본 증자가 은행에서 은행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은행 지주사가 지금 자본 증자해야 될 게 지금 현재 한 20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때문에 이 주식이라든지 투자하는 이런 것들만 위험성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투자 자본에 대해서 충당금이 한 40% 정도 됩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도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유럽이 지금 이걸 내년 1월까지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같으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자본금 증자 때문에 어떤 세계적인 투자 시장이나 이런 데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는 신종 자본주권 채권 같은 거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지금 이게 이제 시작되면 20조 정도를 자본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30년 전 바젤 1 들어왔던 BIS 바젤 1 들어왔던 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도입이 완료된 국가가 27개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 이제는 위험 가중치가 이제는 적용이 되고요. 보시면 지금 위험한 나라가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지금 재정 위기가 지금 시작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여기 내용이나 이런 걸 추정할 때.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이 가장 먼저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연기를 했다는 거는 재정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위험 가중치 변화거든요. 최종이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개발 대출이 150%, 50% 증가를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똑같고 그래서 은행 익스포저도 증가하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체 이런 데가 이제 앞으로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의 자본 규제도 뭐 중국 정치 상황도 있겠지만 이게 바젤 3 들어가면서 최종 규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동산 구조 조정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부동산 쪽으로 앞으로 위험 가중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 가중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위험 가중치가 뭐 낮았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은행에서 자본 증자를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도입이 됐고 유동성이 지금 몇 년간 한 3년, 2년 반에 3년 정도는 이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주요한 은행부터 이제는 상당히 대출 시장이 전 세계로 축소가 되는 거죠. 대출 불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어떤 중국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본 시장에서 대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주요하게 취급됐던 부동산 시장이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시장,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소매 대출이라든지 소매 대출로 많이 줄어들잖아요. 모기지 대출이나. 그래서 아마 건설사가 이제 앞으로 되게 위험해질 수밖에 없고 건설사에 관련된 채권을 갖고 있는 제2금융권이 아무래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이제는 어떤 자본금으로 취급됐던 연결 회계 기준상의 다른 회사의 뭐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자본을 하는 게 아니고 충당금이나 자본 증자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위험 가중치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증시를 은행에서 투자를 했거든요. 도쿄 은행이 국가가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한 만큼 자본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 이거 5에서 20% 정도 더 지금보다 20% 최대 20% 정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증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떤 일본이 해외에 투자했던 자본금들도 계속 순차적으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으면 이런 여러 가지 요건 하에서 금리가 어떤 면에서 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이. 금리 높일 수 있는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강화된 자본 규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이 회수가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 주식도 계속 축소하고 주식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증가하니까. 싱가포르만 지금 괜찮고 나머지 싱가포르가 이제는 자본시장에서 자본 투자를 받는데 싱가포르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하고 선진국의 제일 큰 타격이거든요. 바젤3 도입되면 같으면 우리는 시스템적 주요 은행이지만 여기는 세계적인 중심 은행이라고 해서 자본 증자가 더 많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이제 해외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운 거죠. 더 어렵고, 그래서 글로벌적 자금을 유통하던 데도 자기 자본을 계속 증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상업은행이나 이런 데 론 빌려줬던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불안한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IB 대상 추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5대 은행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중국에서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대형 은행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전 세계로 자금이 축소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빚잔치 끝났다는 얘기죠. 도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이 재정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바젤3 시행이 5월 1일 날 된 다음부터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본 증자만큼 가계대출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계속 상승시키고 17번 발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오늘 중단된다 발표가 난 겁니다. 분양대금 완납 외 조건부 전세 대출도 중단시켰어요. 앞으로 이제 주택시장의 건설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데 위험 가중치가 점점 증가를 하니까 차라리 대출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오늘 중소기업 은행 전면 중단이에요. 예외는 있지만 이게 자금이 2022년 바젤3 신용 리스크 들어갔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2022년에 생각을 해보세요. 8월 달에 9월이나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죠? 대출 총량제 시행했습니다. 한국 수도권 주택시장 30% 폭락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2년에 신용 리스크 마지막 종단 들어간 다음에 대출 총량제 했습니다. 바젤3. 지금 시장 리스크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는데? 대출 총량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없어. 1금융권. 그래서 2020년부터 단위수협이나 농협으로 갔지만 그 이후에는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 이런 쪽으로 가서 부실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 겁니다. 그래서 부실 이연이 지금 제2금융권으로 200조 가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출 중단 사태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대출 총량 더 증가하면 대출 총량제 바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금융권에 돈을 맡기시라는 거예요. 좀 예금할 때. 신용 새마을금고 사태 제가 계속 떠들었던 게 2023년에 계속 내년쯤 되면 터질 수 있다고 계속 떠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 부실 사태 자체가 답이 없다. 정부에서 200조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그래서 여기에 자꾸만 이제 금융권, 금융채 괜찮다 2023년에 고금리 때 계속 추천한 거예요. 저축은행 사태 부실 내년, 올해도 심각할 때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헬게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은행 이야기를 지금 언뜻 계속 건넨 이유가 뭐냐. 정부에서 재정이 이렇게 메꿀 게 많은데 왜 같으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나 이런 데다가 펼쳐놓은 지금 자금이 100조가 넘어요. 부실 기업을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 기업 숫자가 200개 가까이 됩니다. 산업은행이 중앙지법이 지금 우리나라 10대 재벌 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부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업은행이 지금 만약에 이제 금리가 지금 만약에 금융권 헬게이트가 벌어지면 1금융권이 모두 간에 주가가 상당히 폭락을 한다, 사태가. 그때 배당으로 가능한 게 기업은행이다. 지금의 한 50% 빠지면 40~50% 빠지면 주워 먹는 게 임자다. 아니 현금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제 책을 읽으시라고, 바질 3 모멘트 책을 읽으시면은 저게 지금 저렇게 강화하는 은행이 안전한 거라고. 은행이 안 망하려 망했으니까 시스템적 주요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도 세장되고, 우리은행, 그 다음에 하나지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여기에만 누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떠든 거 아니에요. 안전하다. 다른 데가 위험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법원 재개 순위에 쪼있으면은 지금 몇 뒤에 갈지 몰라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법원 재개 순위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 부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IMF 때보다 더 많이 지금 파산 망하고 있어요. 전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 이 고물가에. 지금, 우체국, 그러니까 나라가 보장하는데 이런 데가 괜찮다는 건데, 이게 이제 부실 발생하면 필요할 때 쓰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데, 언제 주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 언제 주냐. 공부를 해보면 해외에서 이런 거 대규모 사고 터지면 7년 동안 안 준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한 30%에서 50% 5년 후에 주고 30에서 50% 네 책임. 이게 이제는 베일아웃이라고, 베일린 제도라고, 너도 돈 맡긴 책임 있어. 그래 30에서 50% 띄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말씀해. 5천만 원 국가에서 보장한다. 근데 과거에는 국가의 재정이 재정이 있었고 예비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안전하게 충당금이 있다고 그러지만, 책임 분담금이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쓰는 재정을 보세요. 지금 막는데. 손만 들면은 무제한 지원입니다. 지금 세수가 30조 빵꾸 났는데, 뭐 내년 되면 100조 빵꾸 안 나겠어요? 100조 빵꾸 나고 50조, 100조 빵꾸 나면은 지원해줄 돈이 어딨냐고.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번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설마라는 게 있는데, 설마 되면 전재산 날리는 거니까. 3년, 5년, 7년이 네 집 왜 이름이냐고.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당신 돈에 대해서 토마토 저축, 그때도 저기 한 거지, 다행이었던 거지. 지금 만약에 노바이러스니한테 토마토 저축은행 사태 때 돈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번에 사고 나면 잘못하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돈 못 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사태의 원인을 말씀드린 거, 이번에 무서운 게 언젠가는 사태 터질 수 있다. 일본의 1998년도 사태 터질 수 있다. 일본에서요, 보험사 파산한 다음에 돈 못 받아 백진탁 받은 경우도 있어요. 안전하게 사세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안전하게. 필요할 때 뺄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DSIB 은행이 있으니까 여기에 맡기면 된다고 계속 바질3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바질3 모멘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1억까지 보장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줄 건데 1억 보장. 그 내용이 없다는 거. 우리나라는 언제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사건들도 지금 다 그래요. 무슨 소송 걸리거나 이러면 언제 지급한다는 게 없어요. 황당하다고. 준다고. 이렇게 한다고. 준다고. 언젠가 형평되어 능력되면 준다고. 급한 거 끄고 준다고.